대표가 대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나서 우리 임명진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고 임 목사님이 30-40분 모두 말씀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이어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오신 분이 우리 정철식 전임 회장입니다. 저희 우리 회장님이시고 우리 총괄 지금 사무총장 겸하고 있으시고 우리 관제철 전 이사장님이 100주년 흥사단 100주년 기념할 적에 임 목사님을 명예대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아주 친근감이 있으시고 합니다. 플랜카드가 거야 안 떨어지네. 아니 저분들이 뛰어도 되겠습니다. 뛰어서. 자 그러면 우리 김장렬 대표의 기도를 다같이 모이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좋으신 우리 임명진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시민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갈릴리 교회를 창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원로 목사로도 지금까지 활동하게 하여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흥사단으로서는 임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을 명예단으로 모시게 된 것을 우리 모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강연 제목에 합당하는 제목으로 우리 나눔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이 기도를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창회장을 회장 맡으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흥사단이지만은 저는 아주 우연히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가 선교사들이 그 신청골에 이렇게 멋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하는 많은 인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가 행사할 적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좀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늦게 오신 분은 우리 임 목사님의 오늘 이제 참 늘 가까이에 계신 우리 임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특히 다리를 놔주신 임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우리 김민영 대한진공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흐뭇한 거는 이 작은 모임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크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고 계시는 이 목사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이력을 잠깐 보시면 가장 큰 거는 갈릴리 교회를 창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특히 저희들 70년대에 산업선교회의 총무 역할을 맡으셔서 노동, 우리나라의 참
큰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야 벌어지는 노사관계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권,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쪽으로 많이 일을 해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재철 전 이사장님이 특별히 귀한 우리 임 목사님을 흥사단 명예단으로서 이렇게 해주신 거를 좀 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좋은 그 책을 내셨어요. 그동안에 하셨던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교수들, 여러 목사님들이 집필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책을 우리 김민영 대표가 받은 것을 제가 2주 전에 봐서 제가 다 읽어보고 여기 관련된 거로 이따 강의가 끝났으면 좀 질문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게 사무 우리가 바보스러운 우자인데 이게 아주 대단한 우자예요. 아주 이 우자가. 근데 세계에 우를 갖고 있는 임명진 목사님이신데 지금 갈릴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특히 왜 저희들이 더 존경하냐면 어려운 일 때문에 소위 감옥을 4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4번 갔다 오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이 뭐 대신 우리의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하시고 좋은 거 많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인격을 드린 거를 보시고 참작하시고 목사님 얘기를 이제 듣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해준 허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목사님 왜 4.16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왜 특히 왜 인천의 민경욱 의원의 왜 선거구가 시기가 상당히 그렇었는데 우리 이 허병기 명예교수입니다. 네. 다 손을 놨는데 그걸 TV로 보면서 저건 뭐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필을 하셔가지고 한 700페이지가 넘죠. 800몇 페이지를 해서 이번 달 초에 책을 내셨어요. 아니야, 응? 9월 중으로 나옵니다. 보내준 게 그냥 표지만 그래. 책을 하여튼 그 책을 우리 허병기 회장님 생각도 나라가 쓰려면 조금 달라야겠다. 이게 뭔가 지금 의심스러운 좀 한번 누군가 학술적으로라도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건 이게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 제가 참 돈이 있으면은 출판비 같은 거를 그냥 싹 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 봐요. 출판이 돼서 곧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 책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옆에 조태우 군인데 저 천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천안고등학교 나와서 그 전에는 해양대학교가 대단했습니다. 그 해양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배를 몰고 다니면서 거진 70까지 인천 이렇게 또 하면은 정년하고선 이 도선사라고 그래요. 배를 끌어다 이렇게 넣는 그 일까지 끝냈는데 70살에 책을 냈어요. 자서전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해서 친구들이 좀 그 책을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출판에 나간 것이 회수되면 그 회수되는 게 내년쯤 안 팔린 거는 내년쯤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 내년쯤은 좀 또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저 뒤에 있는 고정식 교수가
금년 여름 학기까지 연세대학교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정년하고선도 70까지 강의를 시켜요. 연세대학교는. 근데 70 못하고 강의를 해서 이제 하는 거 같고 지금 조태상군은 지금 저 카나다의 그 한의사입니다. 하는데 잠깐 3개월 동안 한국에 이렇게 와서 있는 동안에 저 이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 연세대학교 다닐 때 검도부였어요. 검도부인데 지금도 연세대학교는 토요일 날 동문들한테 검도부들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연세대학교 쓸만해요. 보면 고대가 쓸만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연대도 좀 쓸만해서 아주 그걸 재밌게 그래도 노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고 아까 왜 뒤에 그렇게 앉으셨어요? 목사님 아니요. 대전고등학교 후배가 저렇게 그냥 쭉 앉으시는 제 셀프 소개를 할게. 그래 셀프 소개를 할게. 박사님. 뭐 워낙 이제 그 유명하신 그 저희들 뭐 교계에서도 유명하시고 저희들 동문회에서도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는 딴 데서도 사실 뵙긴 뵀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뵈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고등학교를 따지면 47회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금속과를 68학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서 이제 창원의 재료연구소 기계연구소라고 거기에서 그 33년을 좀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연구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학교 쪽에 학생들 가르치는 쪽으로 해가지고 충북대학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지금까지도 강의를 하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제일 지금 나이가 많다고 우리 교수 시크릿리가 한번 얘기를 해서 올해 말까지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했어요? 올해까지는 합니다. 백두건 교수는 지금 강의해야 하네. 고대는 딱 끝내? 원래는 70살까지만 하는 저는 정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75세까지 백두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흥사단 부설로 아카데미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을 오랫동안 했고 아주 흥사단 열심히 좀 했고 옆에 우리 임국한 교수는 고대 교수를 하셨는데 저하고 너무 친해요. 친해서 아주 제 일이라면 발벗고 나오셔서 오늘 양말 신었어. 그다음에 우리 안종문 단우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흥사단 안에 혁신위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대전 분이시고. 이따 시간 있으면 잠깐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또 예. 이렇게. 남영숙 우리 단원님은 그 100주년 하실 때 뵈셨을 네, 거예요. 저는 뵀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옆에 기소란 권사님이신데요. 혹시 아실 겁니다. 오대용 단원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래 오대용 우리 단원님이 그 광주 5.18매역에 두 분이 있어요. 단원 중에. 오대영 단원님이 있고 이태복 단원가 거기 와 있어요. 이태복 씨가 이태복 장관이. 장관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래 들고 갔대요. 그래서 아주 하고 아주 저 인권 문제로 우리 오대영 선배가 또 열심히 하셔서 제가 또 빠뜨린 분이 누가 있는지 아니 정철식 상중에 나오셨고 우리 대한항공사 전 이사장님으로 아까 뭐죠? 저는 행사단 하면 뭐 깜빡하니까. 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를 조금 알아야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도 좀 수정하지 않을까. 혹시 오늘 너무 핫발로 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조금 자랑삼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여기 뒤 화면을 봐요. 이 갈릴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 1986년도에 우리 인 목사님이 창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원로 목사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일을 뭐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특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연세대학교 하면은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인 목사님 하면은 갈릴리 교회를 생각해 드리자 해서 이렇게 빼고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희들한테 귀한 말씀 주제는 시민사회의 지도자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쉽진 않은 건데 하여튼 부탁을 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뭐 평생을 뭐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을 다 살아오셨던 그러신데 뭐 연배가 저하고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동문 중에 자랑스러운 분도 많이 계신데 또 조금 뭐 요즘 지탄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특히 요새 그렇죠. 한상혁이라는 그 방통위원장 저희 후배고 김원웅 씨라 방공회장을 우리 한 2년 저보다 한 2년 우리 동문보다 제가 한 4년 정도 제가 43이니까 국회의장도 둘 나긴 했어요. 제 바로 후배 한 사람이 강창이가 저보다 1년 후배고 그다음에 박병석이 권순일도 또 우리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근데 저는 평생에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새 모임에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종친에 다니지 말라. 제가 그 인신대 그냥 금은성 씨죠. 그 11대 종손인데 전 종친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우리 종친에서 저를 쌍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에 다니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또 하나는 동문에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동문회, 뭐 중학교 동문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 총동문회에서 무슨 저를 상을 줄까 그러다가도 동문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무슨 상을 주냐.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동문회 상을 안 받는 건 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뭐 저 나름대로 조금 생각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 어른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또 자괴감도 들으실 거고 저도 때로는 야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조금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후회도 있고요. 사실 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왔던 노력과 일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젊어서 고생은 하니까 이런 사실 마음을 가져야 이게 우리가 사실 늙어서 행복한 건데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이 좀 행복하기보다는 많은 저 자신에 대한 후회, 내가 더 잘했어야 될 뻔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냥 고생했던 이 보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진 않지만 지금 벌써 산에가 누워있으실 분들이 자기들이 애써서 낸 건강보험료 그거 가지고 병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낸 돈으로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앉았다 이 꼰대들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들으면서 야 이게 헬조선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또 뭐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잃고 민주주의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뭐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뭐 고문도 당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맙다는 말 대신 힐조선이다. 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 세대에서는 우리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이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 세대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먹지 못해가지고 배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 뭐 70명 좀 됐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2명 그리고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학교 오가면서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따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우리 세대는 진달래꽃이나 아카시아꽃이 꽃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다. 이건 다 우리 양식이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양조장 지나다니게 되는데 수치 금지를 널어놓는데 배가 고프니까 학교 가다가 빈속에 그거를 집어먹고서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아침부터 술 취했냐? 근데 애가 그 술 취한 애들이 38명은 꼭 있는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라는 그런 나라.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그런 나라 우리가 물려받았고 신발이 없어서 저 6.25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는 이게 호적으로는 46년생이지만 한 해 늦게 해서 45년생 해방동인데요. 6.25 때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우리 증조께서 집신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신발이 없으니까 전쟁 때니까 그거 신고 심리를 걸어 다니고 중학교는 30년을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여기까지 이제 살아온 현대사를 우리가 관통을 하면서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여기 좋든지 싫든지 어쨌든 한복판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뭐 이 해방부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19 혁명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19가 났습니다만 4.19 혁명 5.16 그리고 뭐 한일의 담반대 그리고서 뭐 유신 군사독재 유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현실을 보시면서
또 이제 여러분 흥사단에 몸담고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흥사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어떻게 사시는가, 또 후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몸담았던 여러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감회가 있으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972년에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장에 이제 위장 취업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고 목사가 되는 대신에 또 산업선유라는 데서 14년 정도 일해서 영등포 산업선유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 후배가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이게 뭐 시작이라면 시작을 제가 지켜봤고 제가 이제 산업선교 거의 마지막 때쯤에는 민주노총의 이제 전신인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노총이 너무 이렇게 부패해서요.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좀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평생의 소원이 노동자들이 단체 계약을 하고 파업을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 노동운동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노총이라는 걸 토대를 저희들이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제가 민주노총을 보면서 야, 얘네는 노동운동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얘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동운동을 내가 노동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다 하는 생각 또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여성 노동자들과 한 14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노동운동의 중요한 그런 사건들, 무하일치 노동, 여성 노동운동이라든지 여러 노동운동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요새 여기 우리가 선배님 두 분 계시지만 여성 지도자분이 두 분 계시지만 여성운동을 보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운동에 대한 너무 미약한 때니까 여성 노동운동,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특별히 그 일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요새 여성운동을 보면서 야, 여성운동이 이래도 되는 걸까? 뭔가 좀 이게 내가 이제 그때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그런 후회가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환경운동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80년에 김대중 내란 예비운동 사건 때 중앙정보에서 2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고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제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망명을 하게 됐는데 호주로 갔습니다. 김대중 씨가 사형 언도를 받고 호주 신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나는가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김대중 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고리원 자력발전소 고장다는 얘기가 호주 신문에 시즌문에 나왔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고리원 자력발전소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발전소에 고장난 게 왜 호주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는가? 그때 이제 호주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울산, 운산단지와 있는 이 기업, 공장들이 다 일본에 있는 공해산업들이 결국에 들어왔고 등등.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나보고 충고한 거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정말로 너희 나라가 앞으로의 당면할 문제는 환경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82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안 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한참 이념 운동이 활발할 때니까 무슨 지금 말에 배부르게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설득을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돈을 내가지고 한국 오늘 공예문제연구소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1990년에 치열이를 우리가 간사했습니다. 치열이. 치열이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환경이라는 건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맨날 정치 환경만 하고 백기환이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치열이가 자기가 무슨 환경운동에 시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다 잘못된 얘기고 어떻든 우리가 그래서 환경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치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예출판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신구교 다 불교까지를 합해가지고 다 공예출판연합이라는 걸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도 갈라나가고 불교도 갈라나가서 기독교만 남아가지고 기독교 지금 환경운동연대라는 큰 환경운동회가 있는데 이게 제가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환경운동에 좀 몰입을 하면서 활동을 제가 책임자를 맡아서 일하고 그랬는데 요즘 환경운동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환경단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천공항 만드는 거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거든요. 이유는 철새 도래지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요즘 인천공항 다니면서 야 이거 내가 반대해서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철새는 철새대로 딴 데서 잘 쓰는데 이게 그때 평생을 실수하면서 살아왔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뭐 여러분 다 아주 고생을 해서 이만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후배들이죠, 다 후배들인데 옛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해왔던 이 민주화운동이 바로 민주주의가 여기 정착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정치,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생을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합니다. 특별히 뭐 국민의힘 사람 중에들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뭐 배부르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고 또 뭐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에 많이 역할을 했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학생운동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직계 후배죠. 뭐 저는 거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사람 이해찬이만 내가 데리고있습니다. 이해찬. 그다음에 노무현을 제가 발탁했습니다. 노무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가 돼가지고 노트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요트 경기하고 요트 타고 일본 다니고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처음으로 발탁을 해서 인권 변호사를 우리가 했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6월 항쟁 때 부산 민주화 국민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에 있다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찬이 정도만 압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제 다 후배들인데 이 사람들의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 후배들을 뒤집구나 하는 생각 또 제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했는데 지금 뭐 우리 형편이 남북의 형편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옛날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것도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양쪽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통일의 바탕이다. 또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대한민국 민족적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꽉 막혔으니까 또 뭐 제가 그 지금 국민의힘의 그 차떼기당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야당 때입니다. 들어가서 당을 좀 개혁하는 일, 뭐 이런 일을 해서 어쨌든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탄핵 때 제가 또 본의아니 가게 돼서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망했던 보수 정당을 제도권에 다시 진입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다시 만들어놓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잃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변절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만들었던 경실련에서 제명도 됐습니다. 공동대표를 상임 공동대표인데 제가 서경석 목사하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경실련을 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연구진으로 됐습니다. 경실련에서. 그러면서 어떤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떤 민주주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 뭐 탄핵을 당할 만큼 국민들에게 애면을 받은 정당도 있긴 하지만 60년, 70년을 이 나라를 버텨왔던 어떤 정치식입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개혁이 돼야 될 정당이지 이게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때 가보니까 당원이 자유당 때 입당한 사람이었어요. 자유당 때 입당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탄핵 국면에 있잖아요. 탄핵 국면에 30명이 갈라져 나가는데 전부 4선, 5선에 이런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어요. 다선들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애비 때부터 그 당에서 재미 보던 사람들 다 갈라졌어요. 뭐 김재,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 해가지고 십몇 선, 저까지 아프면 십몇 선 이런 사람을 가져나갔어요. 남경필, 김무성, 뭐 저희 아버지 이혜훈이, 뭐 이거 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 당에서 다 영화를 누리던 사람. 이게 갈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남고 한 30여 명 나갔는데 이 100여 명은요. 그때 초선이 한 60명쯤 됐다고요. 초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 당이? 사실 그 당이 잘못했다면 저희 애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이 선수가 더 많아요. 30명 갈라져 나간 게. 재산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장재원이 저희 애비 때부터 장재원이 저희 아버지가 그 장성만이 국회 부의장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때 책임 당원이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라 나간 사람들이 유승민이도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40만 명이었는데 나간 사람이 2만 3만 명이 안 돼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탄핵 국면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이 전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못 모아서 전당대회를 했어요. 그 나가는 거 김무성이, 유승민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뿌리 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역시 뭐 6, 70년 동안 이 나라를 뭐 끌어왔던 지배 정당 아닙니까, 사실은. 주류 정당 아닙니까? 이 정당이 없어지면 이게 되느냐, 고쳤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 정당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보고 왜 그런데 왔다 갔다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냐? 소금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된장찌개가 필요하다면 된장찌개에 가는 거고, 뭐 김치찌개가 필요하다면 김치찌개, 미역국이 필요하다면 미역국에 가는 게 소금이지. 소금이 나는 미역국은 안 간다. 나는 된장찌개만 간다. 그건 소금이 아니다. 필요한데 쓰여지는 것이 소금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역할론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이념을 가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이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념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이 더 위에 있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진보가 더 진보답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신앙을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면 보수가 더 보수답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기독교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을 제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수권 지금 여당인데 저게 여당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저를 가리켜서 목사라고도 기독교인이고 목사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 시민운동가라고 시민운동 이런저런 시민운동에 참여를 했으니까 시민운동가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치권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지난 날들 해왔던 일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지도자라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참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살아온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좀 더 했어야 될 뻔했다라는 말씀 좀 우리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오늘의 이런 상황도 좀 같이 염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고 저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원고도 준비 안 하고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요즘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나라가 한쪽으로 편안해졌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진보고 보수고 간에 다 같이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뭐 다 했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도요. 다 나뉘어져 가지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내가 목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념을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교회가 이만큼 많고 교인이 이만큼 많으면은 기독교 신앙으로 사실 보수고 진보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내서라도 이게 넘어서져야 되는 건데 교회도 양쪽으로 안 해서 딱 갈라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참 이상 사람 만나면 저게 보수야 진보야 저 사람 보수야 진보야 그런 거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 동창회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창회 가서도 싸움만 하고 보수 진보가 나뉘죠. 택시 타기도 택시 타서 택시 기사하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택시 기사하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다가는 택시 기사하고 싸움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택시 타는 것도 참 그렇고 심지어는 집안에서가 여러분들이 집안으로 드신 집안에서도 이게 참 시국 얘기 못해요 식구들하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물론 뭐 근본적인 책임은 나는 정치에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개신교를 합해서 1,000만은 되거든요.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만 되거든요. 뭐 개신교는 자기들이 뭐 1,000만이라 그러지만 그건 아닌 거 아니고 천주교 합해서 1,000에서 1,200 이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의 5분의 1이거든요. 4명 중에 1명이고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의 정신적인 거, 문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기독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 목사로서 이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는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민사회에도 요새 웃기는 말 중에 하나는 좌파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다 평생에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지만은 시민운동은 3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넌 politics, 넌 ideology, 넌 profit, 넌 partial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민운동은 사실 원칙적으로 이념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저는 시민이 주체가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운동이거든요. 인간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시민운동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나 무엇보다도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라는 건 사실 종교도 어떤 면으로 초월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민운동은 근데 불교냐 뭐 기독교냐 따지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민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 어린이 돕기를 우리가 했어요. 북한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15cm 정도, 우리 10cm에서 15cm 정도 이게 남쪽에 있는 아이들 키도 작거든요. 몸무게. 근데 어렸을 때 이 단백질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 애들이 단백질이 부족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굶는 아이들 뭐 빵이라도 좀 나눠주자, 한 끼 식사라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함경북도에 있는 그 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해, 한 군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선족 사람을 시켜가지고 연변에서 빵, 우유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콩, 두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매일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이게 점심을 했는데 우리가 1,000명을 맡아서 했거든요. 1,000명. 그런데 그 1,000명을 맡아서 했는데 서광사 주지로 지금은 쌍계사 주지였어요. 영담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영담 스님하고 저 공동 대표가 돼가지고 영담 스님 절에서 500명 맡고 저희 교회에서 500명 맡아가지고 1,00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식량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교의 스님들하고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흥사단하고도 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몽골의 바양노르라는 그 사막화 그 방지 사업을 하는데 흥사단의 도봉의 여성 그 모임 있잖아요. 그 도봉의 분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나무도 심고 뭐 조용순 대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나무도 심고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거기 사막화 방지할 때도 뭐 흥사단이라는 NGO도 있었고 우리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원불교도 있었고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는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오지 않고 불교와 원불교와 NGO 우리가 베트남에 카오엔코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북한 어린이 돕기할 때는 제가 교인들에게 이게 양자를 삼아야 된다. 지금 애들 하나 둘 낳잖아요. 그러면 셋 낳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 얘들이 언젠가는 우리 얘들이 같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는 날이 올 텐데 지금 건강하게 자라야지 병약한 애들이 나중에 통일돼서만 이거 우리가 의료보험 따로 쓸 거냐 그럴 거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어떻게 공급을 해,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이게 우리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입양을 해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500명 입양을 시켜가지고 교인들 가정에 입양을 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어린이 돕기를 했습니다. 불교하고 같이 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제 카오뱅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베트남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베트남을 공식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공산당 서기장 전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가가지고 많은 본의아니게 폐를 끼쳤고 희생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베트남의 서기장이 아니라고 사과할 이유도 없고 보상할 것도 없다. 역사다 저는 이랬다는 겁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무언 사과를 그렇게 몇십 번을 넘은 모양 같은데 또 사과 계속 이게 보상하라 이게 도대체 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개인 우리가 민간 단체라도 나서야 된다. 가보셨습니까 전쟁 기념을? 우리 한국 국민이 가서 어떻게 베트남 베트공들을 죽였는지 보셨습니까? 좀 과장된 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는 건 전략 자체가 초동제나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메모부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군이 나타났다면 지뢰 베트공들이 겁내가지고서 도망가도록 이게 우리 한국군의 주월사령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차별하게 죽인 거예요. 가서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이념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하고 보상해야 된다라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아직도 전몰 미망인들 고아들 그때 다친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이 가정에게 우리가 암수 한 마리씩을 보내는 송아지 한 마리씩을 보내는 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천지고 한 200마리쯤 보냈습니다. 1200마리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잔치할 때는 꼭 내라. 송아지 한 마리씩 내라. 옛날 우리가 어른들도 동네에서 아들 나면 쌀한가만 했고 또 어려운 사람 돼지 한 마리 내고 이래가지고 공동 계급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연고자들 축구 그럼 다 보살피는 일을 좀들이라고 해서 좀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당신들 혼자 잔치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결혼식 하는데 꽃값만 500만 원 썼다는 돈 그거 한 시간 하느라고 그렇지 말고 절약해서 어떻든 베트남에 우리가 또 애는 얼마나 낳은 거 하냐 무책임하게 가서 그래서 얘들 다 버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같은 가자고 한국으로 아기 찾으러 왔을 때도 이 베트남 여자들은 착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고 숙명적으로 자기가 기르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드리는 건 그거는 지구촌 나눔 운동회라는 NGO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떤 제가 얘기하는 건 시민사회라는 건 이런 거를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정치라든지 이걸 넘어서는 게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민사회가 어떻게 됐는가?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결됐을 때도 시민사회가 건전한 시민사회가 있어서 힘있는 시민사회가 있으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진보 보수는 막 충돌하는 거죠. 이게. 누가 조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완충주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세 쪽하고 충돌하잖아요. 북하고 지금 남북과 나눠졌고 또 남쪽에서 나눠지고 이 조정하는 나라들 자체가 남북 문제도 그래요. 그게 뭐 북한을 돕는 것도 뭐 대규모로 도울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민간 단체끼리의 이 교류 있잖아요. 인도적 교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남북 간의 그 과격한 그런 그 충돌에 이게 그 완충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말하자면 역할도 그 시민사회가 그때 민간 사회들이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그 정상회담 하는 거 주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그때 했어요, 이게 시민사회가. 근데 이 시민사회가 완전히 지금 이것도 진보 보수 나뉘어졌고, 저는 시민사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락인데 지도자의 책임이죠.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잘못을 했던, 근본적으로는 시민 없는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요. 시민 없는 시민사회 운동을 했어요. 이름만 있었지 시민사회, 시민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뿌리가 없는 시민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에이전시가 된 거예요. 정부의 에이전시. 심부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대개 정부만 정부 예산, 정부만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이해관계단체, 기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이 기업의 대변인 내지는 특별히 정부의 대변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잘못한 정권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 돈 타서 시민운동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에 재해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시민운동, 재해운동했던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참여연대, 그때는 이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단체였는데, 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김영삼 정부 때는 대개 경실련 사람들이 많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갔어요. 박세일이라든지 무슨 박재환이라든지 이갑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김영삼 경실련 출신들이에요. 경실련 출신들이 많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김영삼 정부의 에이전시 노릇을 한다든지 내질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변형민 같은 분도 공동대표였거든요. 변형민. 아주 좌파의 말하자면 진보의 아주 대표적인 분 아닌 이분이 공동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기울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만 하더라도 뭐 정권이 미숙해가지고 시민사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시민사회를 에이전시로 삼아가지고 뭐를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김영삼 대통령은 순진해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가서 나는 내 후배이기도 하고 내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김성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재 목사. 이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에요.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을 시킨 게 아니라 목사를 민정수석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민정수석들하고 그 국정기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됐거든요.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참여연대를 친정부화해서 이게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참여연대 출신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진출하는 거예요. 국회의도 되고 정부 문직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여연대를 통하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얘기 한번 유튜브에 했다가 참여연대로도 고소 한번 당했어요. 그런 어떤 소리 사실이거든요. 그때부터 시민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돈 됐죠? 돈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다가 줄댔죠. 참여연대는 그러나 박원순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부 돈도 많이 갖다 썼지만 기업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기업 돈. 네, 뭐 환경운동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일이라는 같은 사람, 이게 완전히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관련된 기업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으로 또 징역도 갔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시민사회가 정부의
줄을 대기 시작. 지금 보수 시민단체가 불만이 뭐냐면은 왜 좌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아주 풍성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은요, 그걸 할 줄도 몰라요. 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서 뭐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불만이 많죠. 그러면서 뭐 조금씩 주긴 준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뭐 쉽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민운동가들이 다 정치에 이게 휩쓸려 나가면서 오염이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시민운동 출신들이 많이 이 정치로 가면서 그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저 사람들 정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거 정부 신문으로 돈 달라고 신문으로만 시민운동의 프로젝트가 이 활동 자체가 거의 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니까 돈이라는 건 이제 돈은 정직한 철학이 있어요. 돈은 철학이 있습니다. 주인의 충실한 종이 돈입니다. 돈은 이념이 있고요. 돈은 철학이 있고요. 돈은 보수가 있습니다. 돈은 주인의 말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게 돈입니다. 기업에서 돈 받으면 그 기업입니다. 기업에 말하자면 종로를 안 할 수가 없는 정부에 어떻든 돈을 받아. 우리는 정부에 그 세금인데 말인증 세금인데 우리가 갖다 쓰고 정부 말을 어떻게 뭐 정부 말을 안 들어 독립정부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응? 세금인가 뭐 세금 갖다 쓰는데 뭐가 문제? 그런 변명을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너 사과 사라. 그럼 그 돈이 사과 사지 절대로 배안 삽니다. 그게 돈이네. 그게 돈입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말하는 목소리,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에이전시가 되고 말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저 같은 시민운동가들이 책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저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후배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드릴 말씀은 우리 시민 후배들에게 할 말은 나 같은 시민운동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또 이렇게 같이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난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실수를 하고 인생을 살았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박수 좀 저희들이 기억했을 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어디 가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거 남은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로에서는 그런 환경에 있던 분들을 모셔다 들어보자. 오늘 임명진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 또 과감하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이 봤을 땐 내가 좌판지 우판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임 목사님을 와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띄웠더니 몇 분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모셔다 들으려고 무슨 말씀을 들으냐고 조금은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임명진 원로 목사님은 소금이었구나. 소금.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소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셔야 돼. 소금 없으면 반찬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참 소금 역할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폴란드 가서 소금 광산을 갔더니 그게 로마 교회가
유지하는데 그 소금을 팔아서 했던 거군요. 네. 거기 그 카톨릭 사람들이 그 소금을 전 세계를 파는 그게 장부라고 그 소금 탄광 밑에 천주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과라 그때 300m 밑에의 그 환경, 그 공기를 빼내고 넣는 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과학을 그분들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톨릭도 이 소금을 갖고 움직였구나. 소금. 이게 돈이 없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돈을 참 고산 선생님은 배 나무는 배가 달리고 사과 나무는 사과 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은 사과 사라고 그러면 꼭 사과를 사야지 배를 못 산다는 말씀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70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쪽 가서 옳은 말을 하면 이쪽에서 얻어 터지고 저쪽 가서 좋은 말을 해주면 저쪽에서 또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집에서 아니 지금 좌파했으면 옛날에 좌파하지 말고 옛날에 좌파 소리를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딱 얘기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우파를 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좌파했고 지금은 좌파를 해야 괜찮은 세상인데 요새는 또 우파를 하고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고 집에서 그래요. 거꾸로 간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얘기해요. 혹시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저보고 어려워가지고 위원장으로 하면 난 갈 것 같아요. 지금 가야죠. 네. 지금도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제가 자랑 삼아서 말씀을 안 하려고 자랑 같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저는 첫째로는 그거 하고 감투 안 썼습니다. 한 번도 내가 감투 안 썼습니다. 자리에 어디 사회 그거는 사회에서 한번 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장에다 윤리위원장에다 그래가지고 추석 때 사과 하나 보내는 거죠. 당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당이 정치에서 그런 단체가 사람이 필요해서 가서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는 그거 덕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보고도 왜 안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저런 뭐를 제의를 했지만 난 목사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서는 저는 어떤 감투 같은 이런 거를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거 하나. 목사입니다 제가 그냥. 전직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집에서 그냥 살고 뭐 재산도 없고 교회에서 주는 그냥 제가 재산이 딱 하나 있는데 6살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6마지기 시골에 있는 땅 70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땅 말고는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거 읽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 그 윗대가 당진의 만석군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부동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 없고 그 교회에서 주는 연금 가지고 삽니다. 그럼 충분한 뭐 집 있고 집도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했으니까 집이라는 게 재산이 아니죠. 집이 없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집 가져라 그러는데도는 집 안 갖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분 개인 집에 사냐? 교회에 모든 집에 살아야지. 안 받았는데 그때 6억인가 10년 전에 6억 5천인가 하던 집이 지금 18억 됐습니다. 이거 돈 벌 뻔했는데요. 그런데 안 가지니까 좋은 게 있는데 애들이 담보대부 대출해달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중에 다 질문도 있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임명준 원로 목사님을 모셔온 첫
번째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영등포 산업선교 하시면서 노사 문제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때 했던 이 국가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여공들이 당하는 그런 일에 하여튼 몰두하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3만 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노사 우리가 대학에 있을 적에 많은 사람이 아니 합리적으로 노사 문제가 좀 됐으면 하는 걱정이 무지개 많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자꾸 저렇게 하냐? 두 가지인데요. 제가 한 13, 14년 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청구, 우리는 뭐 다른 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왜 월급을 약속하고 안 주느냐, 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키냐, 왜 때리냐, 왜 잠 안 오는 각성제 같은 걸 먹이면서 일을 시키느냐, 일주일에 하루 놀아야지 이런 거였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8시간 노동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혜태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14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은 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들은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노동자들도 또 욕심을 또 더 똑같은 욕심 있는 욕심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노동운동한다는 건 더불어서 다 같이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권력이 생기니까 이거는 그 권력이 모든 사람과 같이 살자라는 그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는 그 욕심에 사를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민노총의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민노총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1억 연금 1억 내는 대기업 노조이거든요.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면은 기업주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국제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조지느냐? 하청업체만 조지는 거죠. 그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 많은 힘을 가졌으면은 우리 월급은 그만 올리고 하청업체의 처우를 개선을 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노동운동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빵만 줬지, 빵을 찾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더 큰 빵을 원하는데 그 기업주들이 가졌던 우리가 규탄했던 반대했던 기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러는 한은 이 나라 세상이 바로 좋은 세상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일반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계약도 다 맺어야 되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애 기르는 거고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는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너 혼자는 꾸역꾸역 먹냐. 옆에 지금 아직도 밥 먹는 그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꼭 밥 먹을 때 한 사람 분을 식구가 하나 더 있다라고 그러고서 한 사람 분을 떼마라 밥값을 식대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헌금해라.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건 예수님 몫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식구라고 그러면서 너 식구끼리만 먹고 예수는 맨날 공기냐. 예수님 몫을 식대를 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마다 다 나와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교인들 나오라면서 한 주일에 160개 정도 싸가지고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그 근방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이게 음식을 같이 먹자. 저희 식구끼리 먹는 거는 그건 사료다, 사료.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같이 먹을 때 음식이다. 나눠 먹을 때 음식이다. 이런 밥 먹는 것부터
결혼식도 그 잔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끼리만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잔치를 해야 된다. 절약해서 떼내라. 우리가 일 저지르고 온 베트남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돕자. 애들도 너 자식이라고만 하지 마. 명품 살 거 좀 줄여라. 북한에 애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돈 내라. 그 다음에 환경운동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막화 방지로 해서 몽골에다가 바야노루라는 데 나무를 심었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사막에다가 나무 심느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심었는데요. 숲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이랬어요. 이거 교인 이게 지금 이 우리가 맨날 기후 변화 걱정만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응?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 심는데 돈 내라. 나무 한 그루씩 10,000원이다. 근데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지 말고 친환경적인 삶을 하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내라. 뭐냐? 여름에 에어컨 쓰지 말아라. 선풍기 써라. 여름에. 겨울에 19도다. 집안 온도를. 겨울에 집에서 말하자면 너닝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안 된다. 교회 오면 광고 시간에 다 소매 걷어보세요. 다 소매 걷어서 내복 입고 다니는 거 검사했을 때 교회에서. 내복 입고 다녀라. 그 다음에 샤워는 3분만 해라. 뭔 몸뚱이라고 그걸 그렇게 나같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이 몸도 3분밖에 안 쓰는데 그 몸뚱이를 뭐를 한다고 그렇게 씻어내냐. 씻어내기 무릎 세고 3분만 목욕해라. 3분만 샤워해라. 그 다음에 뭐 여기 여기 때 같은 거 밀지 말고 괜히 이거 허연게 이게 비늘이 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다. 총이 이미지 써라. 그거 뭐 불도 좀 환하게 켜지 말고 뭐 다닐 만큼만 해라. 우리 같은 사람 다 호롱불 밑에서 다 공부했는데 훌륭한 사람 되는데 뭔 일로 도대체 그렇게 불 다 켜놓고 이래가지고 교회들 맨날 다 붙여가지고 그 돈 절약해서 헌금을 해라. 그래서 1년에 우리가 2,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 2,000 다 데리고 가서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나무 심었어요. 그게 이제 푸른 숲이 됐어요. 제가 몽골 정부로부터 그 프로젝트 자체는 유엔의 토지상이라는 걸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몽골 정부로부터 저기 최고 환경 지도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몽골 정부가 지금 식목일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나무를 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우리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됐지만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만한 민주적 정신이 있어야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이 대가리는 전부 전제군주 무슨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놈들이 제도만 민주주의 제도에서 저게 민주주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게 종교고 뭐 공사단 같은 말하자면 단체가 이 정신운동하는 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이력에는 저희들이 병실련 상임 대표를 하셨는데 영구제면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 마음이 무지하게 상임운동 안쓰럽죠. 대표. 예, 안쓰럽죠. 그 녀석들. 응?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년하고 나서 우장춘 박사가 생물공학으로 보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장춘 씨가 가까이 간 게 종의 합성입니다. 네. 이종. 예. 이 다른 종을 합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거를 했는데 우장춘이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한국에 와가지고 죽으라고 해서 했는데도 옆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 해서 그 참이 뭐고 참이 아니고 뭐가 친일을 한 것이 어떤 점이 친일했고 안 한 거를 정말 학자들이 누군가가 좀 성실하게 기록을 갖고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실제 고려대학교 김성수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친일파로 몰아놔가지고 더 이상 뭘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도 없어 저번도 뭐 했는데 아까 말씀이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도 옆에서 망할 거라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셨을 때. 글쎄요. 다 망하지 말아야죠.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서 어쨌든 오래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이제는 역할이 우리나라에 사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데 저쪽에는 어른들이 계신데 좀 이상한 빼다가 어른들이 계셔가지고서 뭐 테이블 원닥 테이블 하시는데 이제 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잘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든 이념적인 것에 매여 있으셔서 굉장히 안타깝죠.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데 또 보수